우리를 향한 북한의 비방전 수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고한 대남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고 전쟁과 핵무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의 추가 도발 강도와 그 실행 가능성 오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또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과 우리 일단 금간 신뢰 관계에서 지금 전단, 삐라를 놓고 이른바 전면전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통일전선부가 오늘 아침에 이제 담화를 또 내놨습니다. 우리의 대남 남측에 대한 전단 살포 강행하겠다.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건 좀 유감스럽고요. 네. 그래도 저희가 2018년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돼서 교착 상태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잘 이끌어 나왔는데 네.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강경 모드로 돌아섬에 따라서 이제 그러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러한 대남 비방과 그 강경한 그 공세를 이어가는 주체가 이제 통일전선부가 되겠고요. 아무래도 그것은 2018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물꼬를 튼 주역이 김여정 그다음에 김영철 당시 통전부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람들 그 통일전선부가 주축이 돼서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잘 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잘 되지 않으니까 그거를 역순으로 되돌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가장 그 북한 그 독재 체제에서 중심되는 최고 지도자를 갖다가 뭐라고 할까요? 모욕한다고 할까요? 그 전단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함으로써 이제 그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북한이 얘기한 것처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이루어졌던 그 남북 그 공동 연락사무소를 갖다가 폭발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해가는 수순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전단 살포는 최고 지도자를 모욕하는 즉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나와서 이제 김여정 주도로 했다고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서 이제 그 하노이까지 행보를 보여주면서 무결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노이 이후에 결점이 생기면서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오류를 돌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북한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아무래도 최고 지도자의 존엄을 같이 세우는 그게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일어나는 상황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제 북한이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 같은데 그 가장 처음 행보로서 그 대남 그 전단 살포라든지 이걸 통해 갖고 최고 지도자의 존엄을 다시 대내적으로 회복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실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북한 내부의 어떤 동요나 내부에서의 불만을 외부로 표출시키기 위한 특히 최고 지도자에 대한 그런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고도의 심리전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던 간에 북한에서 나오는 것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그 핵심적인 질문은 그겁니다. 과연 이번에 우리가 전단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북한이 이렇게 대남 강경 모드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회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은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재개를 앞두고서 아직은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이후에 이제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북미 협상 재개를 갖다가 위해서 어떤 대미 협상력 제고하기 위해서 남한을 강경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단 살포 문제는 이제 북한이 세워왔던 계획표를 갖다가 실행하기 좋은 명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하더라도 북한은 수순된 계획된 그러한 그 일정을 밟아 나갈 것이고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이제 적절한 대응 모드를 쭉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아까 보도로도 전해드린 바 있지만 이 쌀 페트병을 북으로 보내겠다는 단체는 그 일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북한 연합운동은 25일에 대북전단 100만 장을 살포하겠다. 바람이라도 맞으면 지금이라도 보내겠다 이런 입장을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또다시 뭐 북한한테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역지사지를 해보면 알겠지만 북한에서 만약에 대남 전단을 뿌리더라도 그것에 이제 남한 주민들이 구애를 받고 영향을 받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단체의 정체성에 비춰봤을 때는 대북 선전이 필요하겠지만 네. 예, 이 전단을 날려서 얻을 수 있는 행위보다는 이제 오히려 초래될 수 있는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이라든지 예, 북한의 또 과잉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우려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이제 좀 공교롭게도 북한에서 법을 만들어서 제재해라라는 요구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 보기에는 북한이 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행위 자체는 접경지 주민 안전 그리고 이게 또 쓰레기 투척의 의미를 또 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이제 북한의 빌미를 주는 것 이상으로 이제 접경지에서의 좀 위협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게 충분히 우려되는 사항이죠. 이게 뭐 행동 대 행동, 전단에는 전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식으로 본다 하더라도 북한 같은 경우는 정권 차원에서 전단 살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라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결국 근데 볼모로 잡혀 있는 거는 접경 지역의 주민들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같은 전단 대 전단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고 조금 다른 남과 북에 있어서는 다른 시각으로 다른 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두 분께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전단 대 전단이지만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에스컬레이션 될 수 있다는 거죠. 남과 북의 어떤 갈등 정도가 이제 격화되고 상승되면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북한이 지금 대남 강경 모드를 보내는 것이 정해진 수순에 가는 거지만 그 강도에 있어서는 뭐 들쑥날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 그 통신에서 그 얘기한 것처럼 남측 처신에 따라서 대적 행동의 강도를 결정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북한이 전달을 살포하고 이거에 대응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또 시민단체에서 전달을 다시 살포하게 북한 쪽으로 살포하게 되면 북한에게 또 다른 명분을 줄 것이고 그러면 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설전이 굉장히 강도가 강해지면서 이제 그 가다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접경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안보 상황에 그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북한에 좀 더 그 자극적인 언사가 있더라도 저희가 좀 인내하면서 좀 찾고 가는 것이지 우리가 뭐 군사력이 약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그 단체 설립이라든지 운영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큰 대의 명분이라든지 한반도 안보 상황이라는 그런 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보다 좀 현명하고 신중하게 행동해 주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민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북한도 어느 정도 이제 외부 세계의 실상들은 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거든요. 네. 뭐 장마당 경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남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굉장히 폐쇄돼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우리가 뭔가 알려주겠다라고 날리는 것이 특별하게 감흥이 없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하고 남한의 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와 시민사회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단체 일부에서 날리는 풍선에 대해서도 남조선 전체가 저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오히려 거꾸로 지금 북한이 대북 전단에 대해서 대비를 해놓고 대남 전단이라는 카드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경계심을 더 부추김으로써 그 다음 수순으로 가기 위한 그 활로를 오히려 남측 시민단체가 열어주는 예.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단 살포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주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북한의 하루하루의 그런 추이들을 보면 남측에 대한 비방 여론전, 그러니까 정말 격한 표현들을 서슴지 않고 매일매일 그런 말 공세를 이른바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공세의 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북한이 어떤 단계의 대남 어떤 전략들을 짜고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일단은 이런 말 폭탄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의 무차별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의 속내는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대내적인 목적, 대외적인 목적으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북미 협상 재개에 있어서 대미 협상 재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제재가 굉장히 북한 경제 힘들게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경을 폐쇄함으로써 민생 경제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정권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도 굉장히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북한이 갖고 있는 경제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제재 완화를 도모했는데 잘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훼손된 최고 지도자의 존엄을 갖다가 다시 세우는 대내적인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작년 하노이 회담 이후에 네. 올 그 11월 대선 미국 대선까지 북한이 자력갱생과 자유적인 국방력 강화를 기초로 내걸고서 이제 대내적으로 이제 힘을 키우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폭탄을 높이는 것은 이제 미국에게는 이제 북미 협상을 재개되니까 수위를 조절해야 되겠죠. 철저하게 정제된 메시지를 딱 조절된 그런 수준의 메시지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대미 메시지는 그렇지만 어떤 아무래도 대내적인 결속을 위하고 최고 지도자의 존엄을 갖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격할 대상이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내적으로 뭔가 좀 억압하고 뭔가 공포 정치를 보여줄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측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김여정 부장이 갖고 있었던 말씀드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어떤 책임이 있죠. 책임을 갖다가 벗어나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어떤 백두혈통인데 처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결제 해지의 모습으로 자신이 처음에 선두에 나섰던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돌리는 거에 있어서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백두혈통으로서 2인자의 위치를 강화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한을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남한을 때림을 해가지고 한국에게 보다도 남북 관계에 있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미국에게 대선 이후에 보다도 적극적으로 이제 북미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그러한 적극적인 모습을 해라. 즉 지금까지 한국이 북한과 이제 4.27 납법연선언이라든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없었다. 이거에 대한 불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큰 틀에서 이제 물꼬를 트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전단 비박을 통해 가지고 한국을 강하게 때리는 그런 모습이다 보고 있습니다. 결국 물리적인 군사적인 도발이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화의 판을 깨기보다는 좀 우리 측에도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 우리와 대화를 하든 협상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좀 지금 좀 어떤 국제사회에서 좀 소외돼 있는 이 상황을 좀 타개해보자 이런 의도도 담겼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 좀 봐달라. 이게 가장 큰 걸 거고요. 두 번째, 그럼 나를 봐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랬을 때 북한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군사행동을 하고 어디까지 한국을 때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한반도 프로세스 2018년 그 이후로 시작된 것이니까 그 이후에 만들어낸 남북 간의 성과만 깨는 모습을 보임으로 해가지고 한국을 압박할 것이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에 9.19 군사 합의에 있었던 사항을 파기하는 수준으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그 선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루는 남북 합의에 대해서는 과연 건드릴 수 있겠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한 부분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제된 수준에 있어서의 어떤 도발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얼마나 잘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군사 행동에 대해서 살짝 짚어주셨는데 앞서 북한군이 최전방 지역을 1호 전투 근무 체계로 격상한다라고 밝힌 부분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군이 DMZ 북측 지역에 일단 수풀을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진입로를 보수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당장에 군사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는
같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준비들을 봤을 때 언제든지 뭐 태세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지금 목적은 저강도로 쭉 올려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진짜 인명의 피해가 갈 수도 있거나 이런 도발을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압박 수위를 낮출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불확실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장하려는 목적도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몇 개 펼쳐져 있는데, 근데 일단은 보면 이제 뭐 DMZ에 북한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규모가 뭐 네. 2명 내지 5명 정도, 그러니까 소대 병력이 막 들어가고 이렇지는 않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포문을 서해에서 연다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 습기 제거나 환기 이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도 그것을 계산을 해두고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게 하겠다, 헷갈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조금 더 저강도나 도발을 하기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현재 이제 1호 전투 근무 체계 네. 이 부분은 이제 가볍게 넘길 부분은 아니겠죠. 이게 이제 이름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7년 전에는 1호 전투 태세라고 했습니다. 2013년에 핵전쟁 불사 얘기까지 나오면서 예. 한번 1호까지 격상이 된 적이 있는데 7년 만에 나온 카드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가볍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다. 여러 가지의 카드가 있을 것이다라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북한의 다음 군사적인 어떤 도발이라고 할까요? 어느 쪽으로 좀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고강도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간에서는 핵실험이나 ICBM 발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017년 9월에 핵실험이 있었고 뭐 그때 가을에 ICBM 몇 번 발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북미 대화로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북한이 그 문을 열어버린다면 미국에서 그러면 그때 했던 대로 똑같이 협상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리는 없을 겁니다. 예. 그렇게 조금 인내해가지고 북미 대화 무드로 갔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다 깨지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뭐 핵실험이나 ICBM 발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이제 관건은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인데 글쎄 근데 지금 11월 미국 대선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도발을 이어갈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을 깨자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현재 이제 4대 지침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었던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씩 이제 강도를 올려나가는 그런 방안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우리 측을 겨냥한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미국 쪽을 다분히 의식할 수밖에 없는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상황이 특히 녹록치가 않단 말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19의 상황도 심각하고 미국 대선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뭐 입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미국 내에서 여러 혼란의 그런 상황을 빠져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뭐 국제사회에서 정책에 있어서의 북한을 우선순위로 넣기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을 겨냥한 이런 메시지가 곧바로 답이 안 올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도 이제 그 대미 협상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노이 이후에 이제 상황을 좀 조절하면서 이제 그 다음 기회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내 상황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미국 대선에서는 뭐 북한 문제가 그렇게 주요 이슈가 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의 미국의 어떤 선거 진행 상황이 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력이 갔다면, 즉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국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고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됐다면, 이러면 보다도 북한이 좀 더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었겠죠. 예. 그렇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그 대선 상황이 굉장히 혼란 속에 있고, 그래서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상황에서 어느 후보에 베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쪽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메시지를 조절하면서 이후 대선 이후에 움직일 그런 포석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이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미국을 갔다가 어제 귀국을 했거든요. 이제 귀국길에 취재진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질문에는 사실 묵묵부답을 했고 비건 대표와 만났을 텐데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을지 예측을 해본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방미 성과가 불확실하다 얘기가 있지만 성과가 있을 것 같았으면 벌써부터 진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아마 이제 가서 일단은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 정도에 대해서 정세 인식부터 공유를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정세 인식이 네. 달라져 버리면 해법까지도 차이가 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공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뭐 이도훈 본부장 만나서 스티븐 비건도 글쎄 뭐 그 뾰족한 수를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뭐 대북 이슈가 생겼을 때 각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끼리 이렇게 방미를 하고 또 방안을 해서 대화를 나누는 건 일상적인 얘기인데, 이번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 부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실 그 대면 그 회의를 한다는 것은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한미 양국에 그 발생한 이후에 거의 모든 회의를 다 화상 회의로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이도훈 그 본부장께서 방미를 하셨다는 얘기는 이만큼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 한국이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 상징성을 미국에 던지는 게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형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만나서 두 분이 만나가지고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그 인식을 공유를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주고받았을 겁니다. 네. 그래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우리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쟁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군사적인 어떤 옵션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좀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한미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조해가면서 우리가 그 해결해 나가자, 이러한 그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적인 남북 협력의 길을 찾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이 남북 관계 정세를 보면 그 돌파구를 찾는 게 사실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북한이 개성공단 사무소를 특별히 폭파까지 한 걸로 봐서는 무슨 제안을 해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를 뭐 밀당하듯이 해서 설득할 수 없다라는 신호를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이제 북한에게 무슨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것으로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없고 오히려 네.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떤 상황을 반전시키기보다는 위기를 관리한다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북 간에 직접적으로 뭔가 소통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당장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주변국과의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한미 네. 관계가 긴밀할 때 남북 관계에서도 진척이 있었던 역사적 사례들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일본이나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북한을 당장에 어떻게 설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변국들과의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당장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교수께서는 어떤 뭐 선택지가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김수민 평론가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좀 저희가 좀 컴다운 해야 된다, 좀 이렇게 진정을 하고 상황을 관리하는 측면을 저희가 부각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북한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 그 2년 동안에 시도하려고 했으나 그 성과를 보지 못했던 남북 경협이라든지, 그리고 북한이 그 북한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남북 그 협력, 그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좀 예의를 지키면서 남북 관계를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발설하면서 이제 그 물밑으로 이제 그 우리가 추구하려고 했던 그 남북 교류 사업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의지를 확인해 주는 것.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도 남북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대선을 앞두고 북미 관계를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국무부에서 나온 것처럼 항상 남북 관계 관련해서는 비핵화 원칙을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 그거에 빠졌단 말이에요. 예. 이 얘기는 어찌 본다면 한국에게 북한 미국의 어떤 그 선거가 끝날 때까지 남북 관계를 좀 관리해 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제재가 크게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서 미국과 협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와 더불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북한이 도발을
남북 관계에 있어서 도발을 감행함으로 해가지고 국제사회 고립이 가중되고 있고요. 네. 이와 더불어 이것 때문에 이제 한국과 미국이 보다 더 긴밀하게 공조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것도 일본과 중국과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 기회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미 공조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로드맵 관련해서 어디까지 미국이 원하고 어디까지 북한에게 양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선 이후에 다시 열린 판을 대비를 해서 그러한 작업을 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스스로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그리고 외교무대, 국제무대에서의 어떤 공조 강화를 통한 본인들의 어떤 이른바 불이익들을 모르지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이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심통이 나서 이렇게 행동에 나선 것을 보면 과연 어디에서 그렇게 북한이 화가 났을까? 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를 또 한미 워킹그룹을 꼽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북한의 비핵화나 그리고 대북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의 실무자들이 참여한 이른바 회의체인데 이게 어느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상 대북 제재 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좀 심통이 난 부분일 수도 있고 여기에 참여했던 우리 통일부도 여기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라고 알려지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거예요. 이제 한미 워킹그룹이 2018년에 거의 11월 정도에 이제 가동을 하면서 그것이 설립 목적이 회의가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잘 조율해 나가면서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북미 관계가 잘 진전될 때는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북미 관계, 즉 비핵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진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가 먼저 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미국은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면서 한국을 힘들게 했고 이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은 남북 협력도 제대로 되지 않고 북미 관계 개선도 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제재가 완화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심통이 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국 대리를 하면서 4.27 판문선언이나 총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한 사항을 미국의 눈치만 보느라고 하나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압박을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 가지고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도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 한미 워킹그룹이 부정적인 효과만 갖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 즉 비핵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미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례 채널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좀 대선까지 남겨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보다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판을 좀 정비하고 다시 한번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한번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회고록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파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북미 정상회담 또 대북 정책 결정 과정에 뒷얘기도 담겨 있다고 하고요. 남북미 진전에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일본의 반응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게 예정대로 23일에 출간은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책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 좀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건 볼턴과 트럼프 쪽의 주장들이 많이 양립하고 대립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양쪽의 주장을 종합한다면 북미 외교 자체가 원래 힘든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주의해서 읽어야 될 것은 이제 한쪽 편의 주장이라는 건데 볼턴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굉장히 좀 비이성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으로 묘사를 한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폈던 그 정책이 돌출적인 것이었냐. 잘 따져보면 이제 미국이 직면해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간섭을 하고 부담을 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립주의라고 해서 미국 국내에서도 마뜩치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러면서도 또 중국을 포위해야 되는 인도양 태평양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기 위해서 북한하고 대화를 텄다라고 또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지나치게 트럼프 대통령 한 명의 캐릭터의 원인을 찾은 그런 한계는 있을 것이다. 이거를 좀 감안하고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 대한 문제도 나왔는데 일본이 이제 사실 북미 대화라든지 이 자체를 거부하거나
반대했다기보다는 재팬 패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 뭐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보면 한국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좀 참고해서 풀어나갈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지금 북한의 모든 말과 행동의 꼭지점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거라고 국립외교원 쪽에서 보고 계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보루가 그 김정은 위원장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그 주도적으로 그 담당한 부서가 통일전산부고 그 김여정 부부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본인이 결재지의 입장에서 마무리해 주는 것.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김여정과 김정은은 그 다르지 않습니까? 예. 김여정 부부장이 백두혈통이라고 해도 최고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무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최측근 실무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김여정 그 위원장이 북한이 이제 그 최고 지도자의 오류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나서고 있는 것이고 그 김정은 위원장은 그 뒤에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진행된 상황을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상황을 좀 개선시키거나 정리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앞으로의 관계를 잘 이어나가자. 왜냐하면 김여정 부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패턴은 너무 빠르고 극단적입니다. 네. 이게 예. 과거에 우리가 북한 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너무 지나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그 냉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시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예,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